2006년 여름, 엄청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상병 때 부사수와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군사지역이라기보다는 좀 한가한 근무지다 보니 바람도 쐬고 민간인도 보면서 심심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강 근처였는데 갑자기 나이가 딱 봐도 예수는 좋게 넘어 보이시는 스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르막길을 올라오시는 겁니다. 근무를 서고 있던 전 항상 하듯이 여기는 군사지역이니 위험하다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껄껄껄 웃으시며 저를 향해 합장을 하셨고 저 역시 집에서 불교를 믿는 터라 뒤늦게 알아차리고 고개를 숙여 합장을 했습니다. 자네는 부모님 따라 절에 좀 다닌 모양이구만. 스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도 그럴 것이 저는 합장을 했는데 반해 부사수는 그냥 멍하니 있었으니 말이죠. 날도 더우니 좀 쉬어갑세. 라고 하시며 그 스님은 큰 나무 아래 그늘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외모에서 풍기는 포스가 장난이 아닌 수준이었기에 저는 무심코 물어보았습니다.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스님께서는 글쎄,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 보니 하면서 저를 빤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갑자기 태생이 어딘지 알고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생각 없이 고향이 경북 고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제 자신에 관한 건 말하기 꺼리는 편이었으나 스님께서 풍기는 포스도 그랬고 심심하던 차라 말벗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하시는 말이 고향 말고 태생말일세. 자네에 대해 말해준 이가 없던가? 저를 빤히 바라보시며 질문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해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 보네. 정말 자네를 보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나? 어릴 때라도 말이야.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어릴 때 어머님이 하시는 보살님이 뭐라고 하긴 했는데 기억은 전혀 안 납니다. 자네 같은 업을 지닌 사람은 처음 본다네. 자네 삶도 순탄하지는 않아지셨구만. 스님께서는 혀를 차시면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렇게 순탄한 루트를 밟아온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편인데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많은 사람이라 그냥 넘겨짚어 하는 말이거니 싶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스님이 발길을 다시 옮기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자네 지금 인생은 빚지고 있는 걸세. 부디 삶을 소중히 하게. 그게 빚을 갚는 길이야. 지금 자네는 마치 날카로운 작두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해. 부디 조심하게나. 피를 볼 일이 많을 것인데 자네가 별탈 없었으면 좋겠네. 허허. 그렇게 합장을 하시고 바쁘게 걸음을 옮기며 가셨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났고 저는 그 근무지에서 근무 중 오발 사고로 인해 총을 맞고 말았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리가 지나간 다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헬기로 이송된 후 대수술을 거쳐서 저는 결국 폐 한쪽을 드러냈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된 저는 침상에 앉아서 문득 그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말이죠. 병원에 있는 내내 그 생각이 저를 지배했고 저는 재활을 앞당겨 그 해가 가기 전에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을 붙들고 그 보살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스님과의 일을 말씀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여쭈어 보았더니 보살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니는 네 어머니가 매 해마다 니 때문에 절에 가서 108배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성 드리는 거 못 봤나? 니는 곱게 살 명은 아니라 카이. 솔직히 내는 니가 지금 멀쩡히 돌아다니는 게 니 어머니 덕 때문이라 생각한대. 그러나 이어지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니는 살이 끼었다고 말 안 하더라. 니 명주는 물론이고 니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일 날 수 있다 카이. 에휴, 어쩌겠노. 니 팔짱 가쁘다. 저는 충격에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뒤 심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어머니가 와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이고, 니가 5살 때 열병으로 혼수상태 되었을 때 다 포기하라 카더만 그 개고생을 해서 살렸더니 이게 무슨 일이고. 전 어머님을 다독거리면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윽고 정신을 차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릴 때 큰 열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 보살님은 저를 포기하는 게 좋을 것이고 항상 고난이 뒤따르며 주위 사람도 불행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하셨고 그만한 업보를 지닌 애가 쉽사리 그 명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말했다더군요. 하지만 전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 뒤로도 수많은 사고가 뒤따랐지만 수많은 흉터와 수술을 거치며 살아났습니다. 그 후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그 뒤로 자주 절에 가서 절을 드리며 사람과의 만남은 여전히 꺼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주에 있는 기림사라는 절에서 절을 드리고 나오다 얼마 전 근무 중에 만났던 그 스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저를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오시더니 덥석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네 무탈한 걸 보니 다행이네. 부디 자신의 명을 탓하지 말고 삶을 소중히 하게. 그게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법이야. 부디 건강하게나. 그리고 스님께선 나무아미타불을 읊으시며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 스님을 뒤쫓았지만 그 사이 스님이 사라지셨고 저는 지나가던 아무 스님을 붙잡고 그 스님의 외모를 장황하게 설명하며 그 스님을 찾았습니다. 한참 설명을 들으시던 스님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어디서 그분을 배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방금 이 근처에서 봤다고 말씀드리자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스님은 제 은사 스님이신데 2해 전에 입적하셨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진심으로 절을 올리게 되었고, 저는 현재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겪은 일이야. 중학교 시절 집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서 과외를 받았어. 그 당시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던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나와 같은 동네 살아서 매일같이 과외가 끝나면 집에 같이 가곤 했지. 가끔 과외를 하다 보면 보충 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보통 밤 11시에 마치곤 했었어. 평소에는 좀 밝은 곳으로 가거나 주택가 주변으로 다니지만, 늦게 마치는 날이 있으면 지름길인 철길 쪽으로 걸어가곤 했지. 뭐 다들 어린 시절에 철길로 다녀본 기억이 있을 텐데, 우리도 그날은 철길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어. 철길을 걷다 보면 집 근처 친구랑 헤어지는 곳에 폐 공장이 하나 방치되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녔던 길이었기에 친구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지나가고 있었어. 그렇게 폐공장 옆을 지나가는데 유독 그날따라 뭔가 소름 돋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무심코 쓱 쳐다보는데 공장 지붕 위에 하얀색 물체가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헛것을 봤겠지 싶었는데,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 뭔가가 있으니 이상해서 다시 쳐다봤어. 웬 검은 머리에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지붕 위에 앉아 있는 거야. 그것도 밤 11시에 말이지. 폐 공장 지붕 위에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자세히 봤는데, 그 여자의 다리가 없었어. 난 너무 놀라 신나게 옆에서 떠들던 친구를 무시하고 시선을 돌린 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걸었어. 그렇게 가다 보니 친구랑 헤어지는 장소에 도착하게 된 거야. 난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어. 태곤아, 나 아까 귀신 본 것 같아. 너 교회 다녀서 귀신 안 믿는 거 아니까 그냥 말없이 온 거야. 그 말을 했더니 친구가 눈이 커지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너도 봤어? 나도 봤어. 친구는 계속 수다 떨면서 걷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말하다 말고 공장 쪽을 보길래 친구도 뭐가 있나 하고 봤다가 나랑 똑같은 귀신을 봤었다고 하는 거야. 친구가 말해주는 귀신의 모습이 내가 말한 모습하고 똑같은 귀신이었어. 그 순간 친구도 놀래서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싶은 맘에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재촉했었다고 해. 난 그 철길에서 생전 처음으로 귀신을 보게 되었어. 그 후로는 11시에 집으로 가는 일이 없어서 그냥 기억 속에 살짝 잊혀가고 있을 때였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보충 수업이 많았던 터라 11시에 끝나서 친구랑 아무 생각 없이 철길 쪽을 걸어가고 있었어. 계속 걷다가 다시 그 폐공장 쪽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공장을 보니까 문득 저번에 귀신 본 기억이 확 스치는 거야. 머리부터 순간 소름이 돋기 시작하는데, 공장 지붕 위에 또 귀신이 있나 싶어 쳐다봤지만 그땐 다행히 귀신이 보이지 않았어. 그 전에 친구랑 둘이 헛것을 봤나 하고 공장을 지나쳐 10m쯤 걸었을 때였어. 저 멀리서 웬 여자가 깔깔대며
미친 듯이 웃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다가 소리가 나는 정면을 집중해서 보게 된 거지. 근데 철길 쪽에서 웬 하얀색 물체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 물체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는 더 크게 들렸고, 동네에 미친 여자가 있나 하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가로등 근처에서 그 미친 사람이 보일 때쯤 가까워졌는데 난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랬어. 그 공장 지붕 위에서 봤던 여자 귀신이 그냥 얼굴은 창백하며 눈은 움푹 파여 있었고 비정상적으로 새빨갛게 큰 입이 보였어. 유독 새빨간 큰 입이 뇌리에서 아직도 떠나질 않아. 그만큼 충격적인 비주얼이었어. 난 그 귀신을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귀신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 그 순간 옆에서 뭔가 툭 치는 거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어. 만약 미친 여자였다면 내가 굳어있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사라질 수 없었고 최소한 뒷모습이라도 보였을 테니까 말이야. 그 모습을 본 친구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 왜 그래? 아까 그 공장에서 본 귀신 지나간 거 못 봤어? 뭐? 뭔 귀신? 만약 그것이 사람이었다면 친구가 못 볼 리 없었고 내가 잘못 본 것 같다고 둘러대고 서둘러 집으로 갔어. 그리고 다음 날 시험 기간이라서 그날도 늦게 끝났고 집으로 갔는데 왠지 느낌이 쎄한 거야. 그래서 친구 보고 오늘은 좀 밝은 곳으로 가자고 했더니 왜 그러냐면서 그냥 가까운 철길 쪽으로 그냥 가자고 하는 거야. 난 설마 또 보겠냐 싶어 친구와 함께 그 철길 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렇게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다가 또다시 폐 공장 쪽을 지나갔고 어느덧 친구랑 헤어지는 곳에 도착을 했어. 오늘은 그 귀신이 없어서 다행이다 생각했고 친구랑 인사를 하고 내일 보자면서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그 여자 귀신이 바로 앞쪽에서 서 있는 거야. 난 순간 굳었고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 귀신이 점점 나에게 스르르 다가오는 거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혼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사이 나를 스쳐 지나간 거야. 그런데 지나가면서 너 나 보이지? 그 말을 듣자마자 난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집으로 달려갔고 그 일을 겪은 후부터 절대 그 공장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어. 친구와 철길로 가더라도 그 공장 가기 전 다른 교차로에서 각자 헤어졌고 그 이후로는 철길로 다니지 않아 더 이상 귀신은 보지 않게 되었지. 그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7년쯤 지나고 문득 그때 생각이 나서 낮에 그 공장 근처 철길로 가봤지만 그때까지도 폐 공장이 있었어. 그 후 2013년에 그 공장을 헐어버리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그 공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 이야기는 실제로 내가 겪었던 일이며 허구도 없고 꾸밈도 없는 실화이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간담이 서늘하다.
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하다가 지친 서울 생활로 인해 내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와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그러다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면접을 보게 되었고 최종 합격을 하여 2013년 8월 8일 한 공장에 입사하게 되었다. 내가 일할 직종은 SCM 재고관리 파트였다. 입사한 공장은 충북에서 이름도 있고 제법 큰 회사였다. 나름대로 뿌듯했고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자신감을 갖고 시작하려고 했다. 그렇게 입사 첫날 내 사무실을 가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을 가는 동안 냉동창고 11개를 거쳐 뻥 뚫려있는 공장 복도를 지나 한참을 가니 어두컴컴한 구석진 곳에 사무실이 있었다. 사무실은 냉동창고 근처라 무더운 여름에도 15에서 16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할 팀장님이 앉아 계셨다. 그런데 사무실 인원은 그 팀장과 나 단 둘이었다. 팀장은 그때 당시 45살이었고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었다. 회사 내에서는 말도 없고 과묵한 사람으로 통했으며 일할 때만큼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었다. 나는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을 하였고 그 팀장한테도 인정을 받아 둘이서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2014년 8월 17일 비가 제법 내리는 날이었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 팀장과 함께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고 오늘은 집에 가기 글렀구나 생각하며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생산 직원, 야간 근무자 3명을 제외하고 우리 둘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불빛 하나로 의지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지석아,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라도 먹고 하자야. 오늘 날밤 까려면 뺑이 쳐야 되잖아. 에휴, 그러죠, 팀장님. 에이씨, 왜 하필 오늘 이러는지 진짜. 우리 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식당으로 야식을 먹기 위해 나섰다. 공장 내부의 불은 소등 상태였고 CCTV의 붉은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 둘은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라면 3봉지를 끓인 다음 소주를 각각 한 병씩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후 다시 일을 하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갔다. 팀장과 같이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찰나였다. 냉동 창고는 항상 문이 닫혀있고 버튼식이었으며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 자동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복도 좌측에 7번 창고가 열려 있었다. 그 시간에 문을 열 사람도 없는데 그 문이 열려 있던 것이었다. 생산 근무자들은 생산 라인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 시간에는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팀장님, 이거 어떤 새끼가 열어놨대요? 아까 우리 문 다 닫고 왔잖아요. 그러게 말이여.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처음엔 누군가가 장난을 쳤나 보다 생각하며 그 상황에서 문을 닫고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 3번 창고가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씨,
어떤 새끼야? 누구야? 나는 화가 나서 어떤 놈인지 몰라도 잡히면 죽인다라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가서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팀장님, 뭐예요 이거? 아 진짜 어떤 새끼가 장난하나? 야, 나랑 같이 한번 둘러보자. 우리 둘은 살짝 겁을 먹었지만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었다. 팀장님과 나는 3번 창고에 불을 켜고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참 30분 정도 창고를 뒤지고 나온 후 멍한 표정으로 우리 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때 시간이 정확히 오후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었다. 너무 미심쩍어 경비실에 연락을 한 뒤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CCTV 검사를 요청했다. 경비실로 가서 팀장님과 같이 확인하였는데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지켜볼게. 경비 아저씨께서 늘 있는 일처럼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우리 둘은 다시 대수롭지 않게 사무실로 들어갔다. 시간은 흘러 오전 12시 34분이 지나고 있었다. 우리 둘은 너무 피곤해 사무실 안에 간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로 한 후 소등을 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3번 창고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팀장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새끼야? 우리 둘은 지레 겁을 먹고 몽둥이를 들고 동시에 뛰어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분명히 잘못 들은 소리인 줄 알았지만 뛰어가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다. 그러더니 아까 야식 먹으러 갈 때 열려있던 7번 창고의 문이 우리 눈앞에서 열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우리 둘은 그제서야 지레 겁을 먹기 시작했고 몰래 그 복도를 걸어가며 7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열려있는 7번 창고 입구에서 우리 둘은 동시에 보고 말았다. 키는 170 정도였고 마른 체형이며 우리를 초점 없는 눈으로 노려보면서 웃고 있었다. 나와 팀장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남자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다. 여기 내 집이야. 너네들 죽기 싫으면 나가. 나와 팀장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 측에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회사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 처음 설립하여 24년간 운영해 오다가 망하고 다시 새로 리모델링하여 시작한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일했던 직원들 중에서도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몇몇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와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경비실의 CCTV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에 가서 CCTV 요청을 의뢰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랬다. 우리가 같이 있었던 게 한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랑 같이 있었단 사실을. 그리고 더 놀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어제 경비실에 CCTV를 요청했던 그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그날은 경비원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CCTV 무인 카메라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나와 팀장은 대체 누구랑 얘기했던 걸까? 그 사람은 누구였던 것일까? 사람이었던 건가? 그 뒤로 우리 둘은 한날 1시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팀장은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그곳. 가끔 운전하면서 지나치지만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때 그 7번 창고의 남자와 경비 아저씨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내 친구가 겪은 실화이다. 그 당시 난 대학생이었고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다. 나도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기에 4명이서 같이 노는 일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다. 그날 내 친구는 밤 늦도록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 2시쯤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주말이다 보니 평소보다 손님이 많아 퇴근하자마자 녹초가 되어 바로 잠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친구, 여자친구의 전화였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친구는 잠에 취해 그렇게 말했지만 언제나 밝게 대답하던 여친의 반응이 이상했다고 한다. 아직 안 자고 있었구나. 미안해. 그녀의 대답은 들렸지만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듯 간혹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어오고 있었다고 한다. 친구는 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여친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전에 말했었지? 오늘 시골에서 친구가 놀러와. 다 같이 드라이브 중이야. 아, 그랬었나? 그러고 보니 오늘이었구나.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들어가. 수신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친구는 너무 피곤해서 빨리 전화를 끊으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날은 여친이 좀처럼 전화를 끊으려 하지 않았고, 그날따라 이상하도록 별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한다. 친구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친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 이상하게 미안하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친구는 신경이 쓰였지만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다음날 만나자는 약속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아침, 친구를 깨운 것은 여친의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여자친구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해안가의 도로를 달리다 여친이 타고 있던 차가 핸들을 잘못 꺾어 중앙 분리대에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것이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차에 탑승하고 있던 4명 모두 차 밖으로 튕겨나가 즉사했다고 한다. 그렇게 여친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친구는 망연자실해서
여친의 집으로 갔다. 초췌한 얼굴이 된 여친의 어머니는 친구에게 울며 매달렸다고 한다. 그때 친구의 머릿속에 어제 미안해를 반복하던 여친의 전화통화가 문득 떠올랐다. 그래서 친구는 여친의 어머니에게 부탁해 여친의 휴대폰을 받았고, 그 휴대폰은 사고 당시 여친의 오른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여친이 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을 듣자마자 친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은 새벽 2시 35분이었다는 말 때문이었다. 분명 여친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세상을 떠났을 텐데 그때 친구는 여친과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친구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에게 부탁해 통화 내역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친의 전화는 2시 35분이 넘어서도 통화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친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친구는 그때 조금만 더 전화를 했어야 했다며 후회하곤 한다. 어느덧 8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여친을 기억하고 있다. 세상에는 단지 무서운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논산 육군훈련소 그린캠프에서 분대장으로 복무했을 때 일이다. 난 2013년 3월에 입대해서 6주 훈련을 마치자마자 자대를 육군훈련소에 있는 그린캠프로 배정받았다. 그린캠프에 대해서 대충 설명하자면 군복무에 힘이 드는 훈련병들을 여기서 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리하는 곳이다. 치료 프로그램은 야외로 단체 활동을 가거나 도자기나 부채를 만들기도 한다. 아무튼 부적합한 병사들을 관리시키는 곳이고 훈련은 하지 않고 거의 쉬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상담도 하며 약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애들은 군 병원이나 밖에 큰 병원으로 외진도 간다. 대충 여기 있는 기간은 최소 2주이며 길면 4주다. 그렇게 지내면서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교육생들은 다시 복귀시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교육생들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통해 흔히들 말하는 공익이나 면제로 빠지며 사회로 돌아가기도 한다. 캠프 내 생활관에는 각각 TV가 한 대씩 있고 TV는 취침 시간, 활동 시간, 청소 시간 외엔 마음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일정이 없다 보니 기상 시간 외에 항상 TV를 볼 수 있다. 식사는 주로 강의실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다. 아침에 기상하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그린캠프 나와서 7분 정도 산책 후 아침 식사를 배식받아 강의실에서 식사하고 오전 일정을 보낸 후 점심 먹고 오후 일정 보내고 저녁 먹고 샤워하고 TV 보다가 취침하는 게 일과이다. 아무튼 여기 교육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울증이 걸린 교육생, 가정에서 불화로운 교육생, 환청 및 환각을 보는 교육생 등등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다양한 교육생들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그린캠프 와서 분대장을 달고 아직 내 담당 교육생이 없을 때 벌어진 일이다. 주말에 가끔 종교활동 가고 싶은 교육생들을 골라서 보내곤 하는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그린 캠프 내 강의장에서 종교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종교활동 끝나고 대다수 교육생들은 각자 생활관으로 돌아갔고 기도하고 싶은 교육생들은 남아서 기도를 했다. 종교활동 가기 싫어도 강제로 종교 하나는 꼭 정해서 종교활동을 해야 했는데 여기 교육생들의 80% 정도가 기독교이며 우리 분대장들은 서로 그린 캠프 내 기독교 교육생들을 세 부류로 나눴다. 행실이 좋지 못한 방탕하고 매우 삐뚤어진 교육생, 성경보다 소속된 교회의 목회자만 바라보며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광신도 교육생, 혼자 성경 읽으면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교육생. 아무튼 문제의 사건이 두 번째 부류의 교육생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 교육생은 군입대 전에도 교회를 자주 다녔다고 하는데 교육생이 다니던 교회는 제법 큰 교회지만 지나치게 은사에만 집착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전도한다는 이유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적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 물론 이 교육생도 이상하게 은사에만 집착하는 교육생이었다. 평소 생활관에서도 다른 교육생들에게 자기 교회 신도는 모두 은사를 받아 방언을 한다면서 자랑을 했고 종교 활동에서도 리더를 맡으려고 안달이 났던 녀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녀석과 다른 교육생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니는 뭐 잘나서 오만하게 그러고 다니냐? 은사가 니 자랑하며 마음대로 써먹으라고 하느님이 내리는 능력이냐? 니 같은 놈한테 왜 그런 능력을 주냐? 그리고 니 교회 신도들이 한다는 그거, 방언 그거 들어보니까 다 가짜던데? 말하는 거 대충 얼버무려가면서 주절주절 대는 게 방언이냐 이 새끼야? 최근 들어 니 교회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 존나 말이 많던데? 그 말을 들은 문제의 교육생은 분을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었고 그날 생활관 분대장과 다른 생활관 분대장들이 와서 사태를 수습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문제의 교육생은 예지, 능력, 치유의 은사 같은 큰 은사를 받고 말겠다면서 하루 일정 다 끝나고 저녁 식사 마친 후 강의실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문제의 교육생은 자기가 주장하는 방언 같은 걸 중얼거리며 3일 밤낮으로 시간 날 때마다 그곳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았다. 문제의 교육생은 처음엔 식음 전폐까지 하려고 했으나 군대에서는 결식은 절대 안 되므로 조금이나마 먹긴 했었다. 공교롭게도 그 강의장 바로 옆이 내가 있는 생활관이었고 우리 생활관 앞에는 화장실이 있었다. 4일째 되던 날 오후 9시 30분쯤 됐었다. 각자 생활관에서 점호를 마치고 공부하거나 책 읽거나 취침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소름 끼치는 괴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 생활관에 있던 고참 분대장님과 교육생 5명 그리고 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난 진짜 소름이 돋았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뭔가 종이 찢는 듯한 소리가 났고 또 괴성이 들려왔다. 처음엔 어떤 교육생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고참 분대장이 가서 해결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를 했다. 그런데 그 소리는 5분 동안 계속 이어졌다. 결국 참다 못한 우리 생활관 내 고참 분대장은 공부하다 말고 벌떡 일어났다. 도대체 누가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 분대장은 엄격했으며 성깔이 좀 있기로 알려졌던 사람이다.
혹시라도 사고 터질까 우려하던 옆 생활관 분대장도 그 분대장을 따라 나갔다. 난 감사일기라는 수첩 형태의 일기장을 교육생들에게 다시 돌려받고 행정실에 가려던 참이었다. 감사일기는 교육생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취침 전에 쓰는 오늘 감사했던 일, 좋았던 일, 내일의 목표 같은 걸 적는 것이다. 난 감사일기를 행정실에 갖다 놓으려다가 소리가 난 강의장으로 가보기로 마음먹고 생활관을 나와 오른쪽 강의실로 향했다. 나오자마자 갑자기 다른 분대장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우르르 강의장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그 무리에는 아까 분대장을 따라 나간 옆쪽 분대장도 끼어 있었고 난 그 분대장한테 물었다. 박상병님, 무슨 일입니까? 혹시 김상병님이 소라 피우던 교육생 때리기라도 한 겁니까? 그 분대장은 사색이 된 채로 이렇게 말했다. 야, 사관님 불러와. 아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넌 생활관 들어가 있고 교육생들 꼼짝 말고 있으라 하고 강의장에 가지 말라고 해라. 난 분대장 말대로 생활관으로 돌아가려는데 또 강의장에서 그 괴성이랑 같이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다. 야, 좋냐고. 순간 소름이 돋았고 그대로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분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교육생들이 궁금했는지 물어봤고 난 잘 모른다고 말하며 내가 듣고 본 것만 교육생들에게 들려주고 우린 그냥 생활관에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괴성은 10시 반까지 계속해서 들려오다 점점 들리지 않게 됐고 40분이 되어서야 처음 나갔던 분대장이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분대장은 샤워를 했는지 상의를 탈의한 채로 왔었다. 이미 취침 시간이라서 샤워는 못하는데 말이다. 궁금해서 난 물어봤다. 김상병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까 왜 다 우르르 나온 겁니까? 그런데 그 분대장은 대꾸도 하지 않고 젖은 상태 그대로 모포 깔고 누웠고 따라 나갔던 분대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다. 내일 말해줄 테니까 자라. 내일 말해준다. 뭔가 심상치 않아서 난 고개를 끄덕이고 잠자리에 누웠다. 다음 날 일어났는데 고참 분대장은 자리에 없었다. 주말이라도 아침 산책은 꼭 했기에 다들 산책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우리 생활관 분대장을 따라 나갔던 분대장이 우리 생활관으로 들어오더니 교육생들과 날 보고는 벽에 등을 기대고 걸터 앉아서 간밤의 사건에 대해서 들려주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저녁 그 분대장은 따라 나가서 강의장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걔 말고도 다른 분대장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들어가서 소란 피우는 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김상병이 강의장 문을 순간 열어 젖히면서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여기. 갑자기 말을 멈췄다고 한다. 아무래도 한 성가라던 김상병이 홧김에 문을 열어 젖히고 폭언을 내뱉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을 열고 본 순간 강의장 벽 곳곳에 똥칠이 돼 있었다고 한다. 탁자와 의자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가운데 그 문제의 교육생은 헝클어진 머리에 핏발선 눈으로 자신이 입수할 때 들고 온 성경책을 찢어먹고 있었다고 한다. 교육생의 눈은 동공이 풀려 눈동자가 새까맣다고 했다.
욕설을 퍼부으려던 분대장은 성경책을 찢어먹고 있는 교육생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하려던 말이 막혀버렸다. 야, 그거 왜 먹냐? 그 교육생이 천천히 일어섰고 분대장은 강의장 모습이랑 교육생 모습에 당황한 것이다. 그 순간 무언가 그 분대장의 얼굴에 날아왔다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벽에 발라져 있던 똥이었다. 그리고 그 교육생은 그 분대장한테 다가가서 멱살을 잡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성경책 종이를 그 분대장 입에다가 마구 쑤셔 넣었다고 한다. 그 광경을 본 분대장들은 도망치듯 나온 거였다고 한다. 몇 명의 분대장들이 남아서 그 교육생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힘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셌다고 한다. 과장인 건지 모르겠으나 팔을 한번 휘두르니까 이리저리 날아갔다고 한다. 그 교육생이 덩치가 꽤 크긴 했지만 운동을 자주 한 분대장들 둘이 붙어도 힘을 못 쓸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 모습을 말을 잃고 지켜보던 그 분대장은 정신 차리고 나와서 건물 밖에서 교육대장님과 이야기를 하시는 당직 사관님을 불렀고 얼마 후 오신 당직 사관님과 교육대장님이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교육대장님과 당직 사관, 다른 부대 병사들이 동원하여 그 교육생을 제압하고 결박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교육생은 교회로 끌려갔고 다음날 목사님과 그 교육생을 담당했던 소대장을 호출한 뒤 교육생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정신이 나가있던 그 교육생은 네가 뭔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하는 거냐? 어? 네가 뭔데 날 판단하냐? 어?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말라고. 결국 오후에 교육생 부모님이 급히 면회를 오시게 되었고 자기 아들 상태 보고는 대경 실세가 졌다. 그리고 목사, 교육대장, 상담사와 상의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육생은 대전병원으로 간 후 폐쇄병동으로 들어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교육생이 다시 그린캠프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 현역 부적격 심의를 통해 그 교육생은 사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자세하게는 못 들었지만 면제는 아니고 공익으로 갔다고 들었다. 그 사건 이후로 강의장은 한 달 동안 폐쇄되었고 기독교 종교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식사는 각자 생활관에서 했다. 잊을 수 없는 그 교육생이 아직까지 생각난다. 지금쯤 그 녀석은 잘 지내고 있을지. 정상이 아닌 정신병인 건지 귀신이 들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괴성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캠핑장에서 만난 여자. 그때는 2000년도 초반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겨울에 겪은 일이야. 며칠만 지나면 성인이라는 생각에 몸은 놀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지만 딱히 놀 데는 없고 술이 먹고 싶지만 나이도 안 됐었고 돈이 없었던 때였지. 그렇게 친구들과 재밌게 놀만한 게 뭐 없을까 얘기하다가 우리끼리 캠핑장에 가기로 했어. 그러면 안 되지만 사복 입고 술 마시면 누가 학생이고 어른인지 알 게 뭐야? 그렇게 같이 갈 친구들을 찾다 보니 모인 멤버는 4명이었어. 체격이 크고 인상이 우락부락한 친구 만석이, 그리고 목사인 아버지를 닮아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노는 건 좋아하는 근호, 지금도 나랑 친하게 지내는
여리여리한 인상의 경호, 그리고 나. 이렇게 넷이서 제일 가까운 캠핑장에 가기 위해 나를 잡고 가게 되었지. 가방에 라면과 버너, 특히 소주를 한없이 챙긴 다음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니 생각보다 속도가 느렸어. 캠핑장 올라가는 길이 좋다고 해도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경사가 좀 있었어. 우린 헥헥대면서 산을 오르다 보니 해는 어느새 저물었고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걸음을 재촉했어. 다행히 저 멀리서 밝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바로 캠핑장의 조명이었어. 우린 캠핑장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 아우, 놀자고 왔는데 사람들한테 치여서 제대로 못 놀겠다. 이럴 거면 여길 왜 오냐? 친구 만석이는 살짝 짜증이 난 듯했어. 어딜 가나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는 친구이다 보니 나와 친구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지. 힘도 들고 배고프고 빨리 쉬고 싶은 생각에 좋은 장소를 물색하기로 했어. 어디 좋은 곳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다 보니 캠핑장 안쪽에 나무로 가려진 풀숲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한산하겠다 싶었는데 조명이 없다 보니까 조금 무섭긴 했어. 하지만 사람이 넷이다 보니 용기가 생겼고, 그렇게 우리는 풀숲을 헤치고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가다 보니 어느샌가 캠핑장 불빛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시끄럽던 아저씨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어.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풀숲이 많이 없고 맨 땅이 보이는 곳이 나오는 거야. 나뭇가지들이 뻗어 있어서 달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조금 어두운 곳이었지만 아무도 무서운 티는 내지 않았어. 어차피 무서운 것도 취하면 그만, 배부르면 그만이다 싶어서 얼른 자리를 잡고 먹을 것을 세팅하고 있었지. 그렇게 남자 넷이서 소주를 연거푸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깔깔대며 웃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아닌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어. 아마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건 나였나봐. 내가 흠칫하는 순간에도 친구 셋은 놀기 바빴거든. 야, 무슨 목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 아니, 여자 목소리 같았는데. 야, 미친놈아. 여자 있으면 여기 좀 앉으라고 해라. 분위기가 이러니까 쫄리냐? 무섭냐? 술 좀 취한 만석이는 빈정거리며 나에게 말했어. 하지만 분명히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는데 말이야. 아니라고 미친놈아. 좀 조용히 좀 해봐. 내가 장난이 아니라고 느꼈는지 덩치 좋은 만석이도 웃음을 멈추고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는 바스락 소리. 그 속에서 분명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 여리여리한 경호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작게 말했어. 야, 이거 뭐냐? 몰라. 야, 여기 여자가 있을 만한 곳이 되긴 하냐? 분명히 모두가 들은 분위기였어. 이 분위기에 여자 흐느낌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잖아. 모두가 같은 생각인 것 같았지만 만석이는 아니었던 거야. 술까지 들어간 데다 평소에도 무서운 게 없는 조폭 뺨치는 인상의 만석이는 험한 인상을 더 험하게 구기며 소리를 질렀어. 어느 X년이 밤중에 쳐울고 지랄이야. 존나 술맛 다 떨어지게. 쳐 맞고 싶냐? 만석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들은 건지 그 흐느낌은 멈추고 울음을 삼키는 듯한
끄끄 소리가 들려왔어. 야, 저 뒤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어디? 저쪽? 어디서 귀신 흉내를 내고 연병질이야. 죽여버릴라. 만석이는 술 마시던 종이컵을 구긴 다음 땅에 던져버리고는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풀숲 쪽으로 들어간 거야. 무서움보다 궁금함이 컸던 우리 나머지 셋은 무섭지 않은 척 서로 팔을 꼭 잡고 만석이의 뒤를 따라 들어가게 되었어. 얼마나 들어갔을까? 뭐야, 이거? 1인용 텐트가 보인 거야. 그다지 크지 않은 녹색의 칙칙한 1인용 얇은 비닐 텐트. 끄끄거리는 소리는 그 안에서 들렸던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만석이는 우리가 채 말릴 새도 없이 텐트의 지퍼를 거칠게 열었어. 너 뭐하는 년인지 얼굴이나 좀... 화를 내다가 갑자기 멈칫한 거야. 저기 괜찮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매너남으로 바뀌는 거야. 궁금해서 만석이의 등 너머로 힐끔 봤는데 길고 웨이브를 한 검은 머리에 눈이 빨갛게 부어오른 2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 무엇보다 꽤 예쁜 얼굴이었어. 아마 만석이의 태도가 급속도로 바뀐 건 그 때문인 것 같아 보였지. 텐트 안에서 작은 후레쉬 하나만 켜놓고 있던 터라 불빛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았어.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하셨으면. 여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어. 추워서인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곰 같은 만석이가 무서워서인지 떨고 있었어. 어휴, 아닙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네요. 여자분이 혼자 이런 곳에 있을 줄은... 저 괜찮으면 안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만석이는 냉큼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더니 우리에게 빨리 앉으라는 눈빛을 보내는 거야. 우린 서로 눈치를 보며 한 명씩 들어가 둥그렇게 앉아 자리를 잡았어. 아무튼 그 좁디 좁은 1인용 텐트에 전부 무릎을 세워 앉았고 후레쉬 불빛 하나에 의지해 다 같이 얼굴을 확인했어. 저는 만석이라고 하고 이쪽은 제 친구들이에요. 울음소리가 걱정스러워 둘러보러 왔습니다. 여자도 크게 경계하지 않은 듯 살짝 고개를 끄덕거렸어. 저 괜찮으시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이 산중에서 혼자 울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석이는 진지한 얼굴로 물어봤지만 그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나 봐. 여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찾고 애원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 사진을 두면 아무래도 절대 그 사람을 못 잊을 것 같아서 사진을 먼 곳에 묻으려고 왔어요. 말을 겨우 마친 여자는 다시 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어. 그러고 보니 여자의 커다란 등산용 배낭 옆엔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선물용으로나 쓸 법한 예쁜 종이 박스에 사진이나 작은 인형, 장식품 같은 게 이것저것 담겨 있었어. 사정을 들으니 조금 불쌍하긴 하더라. 그러나 만석이는 신이 난 표정이었어. 정말 저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쁜 표정을 감추고 다시 진지한 표정이 된 만석이는 사진 묻는 걸 도와주겠다고 말한 거야. 그러자 여자는 고맙다고 인사하더니 사진 박스만 좀 들어달라며 부탁을 했어. 사진 박스는 경호가 들었고
배낭도 꽤 무거워 보이길래 내가 들려고 했는데 배낭은 괜찮다며 여자가 내 손을 조용히 밀쳐내고 자기가 가방을 매는 거야. 그렇게 일단 같이 파묻기로 하고 텐트 밖으로 5명이 모두 나왔어. 여자가 야전삽을 들고 나올 때는 솔직히 조금 흠칫했는데 그 야전삽을 조용히 만석이에게 넘겨주는 거야. 그 여자는 사람이 다닐 만한 곳은 묻기 싫다며 더 안쪽으로 가길 원했고 우리의 간절한 눈빛은 아랑곳 없이 만석이는 당차게 원하는 곳으로 가자며 씩씩하게 앞장서는 거야. 그 여자는 사람이 다닐 만한 곳은 묻기 싫다며 더 안쪽으로 가길 원했고 우리의 간절한 눈빛은 아랑곳 없이 만석이는 당차게 원하는 곳으로 가자며 씩씩하게 앞장서는 거야. 제일 아픈 만석이, 그 뒤로 바짝 붙은 여자, 그리고 목사 아들인 근호, 나, 경호의 순서로 가고 있었어. 길이 아닌 곳으로 나무 사이와 풀숲을 헤치며 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 어두운 산길을 작은 손전등 하나로 여자가 앞을 비추고 만석이가 길을 헤치며 가는데 여자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면 말해준다고 했어.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걸음을 멈춘 근호 때문에 땅만 보고 있던 내 머리가 근호의 가방에 부딪히게 된 거야. 그러더니 근호가 말을 하는 거야. 너, 나 믿지? 갑자기 약 처먹었냐? 딴 말 하지 말고, 나 믿냐고. 안 그래도 눈매가 매서운 근호인데 날 어깨 너머로 노려보며 작게 말하니까 괜히 좀 무서워지는 거야. 야, 진짜 왜 그래? 분위기 잡지 마, 새끼야. 재미없어. 일단 앞으로 가자. 저쪽이랑 많이 벌어졌다. 근호는 끄덕거리며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했고 난 알 수 없는 친구의 행동에 괜히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지. 사실 기분이 나빴다기보단 좀 무서웠어. 살짝 여자와 간격을 두고 근호가 걸어가며 작게 나를 불렀어. 듣고 있냐? 어? 저기 대답해. 나 믿는다고 그랬지? 아, 몇 번 말해. 대체 왜 그러는데? 저거, 나를 보던 근호는 다시 앞서가는 여자를 보며 말했어. 저 여자, 가방 있잖아. 가방 왜? 저 가방, 움직였어. 귀에서는 삐 소리가 나고 목 뒤에 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어. 미친. 너 좀 어떻게 됐냐? 아까 술 좀 마셔서 맛 갔냐? 나 믿는다며. 내 주량 모르냐? 내가 그거 보고 갈린 거 아니냐? 진짜다 저거. 진짜 꿈들하고 움직였다고. 초긴장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손이 덜덜 떨리는 걸 감추기 위해 일부러 배낭끈을 꽉 움켜쥐었고 내 상태가 안 좋은 걸 알았는지 뒤따라온 경호는 왜 그러냐며 내 안색을 살폈어. 야, 경호야. 만석이 좀 불러 세워봐. 아, 왜? 새끼야, 지금 존나 심각하니까 빨리! 내가 소리를 버럭 지르니 경호는 깜짝 놀라며 앞서가던 만석이를 부른 거야. 근호도 내 옆에 서서 여자를 흘겨보고 있었고 곧
경호의 목소리를 들은 만석이와 여자가 후레쉬를 비추며 우리한테 다가왔어. 만석아, 저 여자 가방 좀 뒤져보자. 뭐? 저 여자 가방 안에 뭔가 있어. 움직였다고. 만석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 근호가 농담칠 만큼 재밌는 놈은 아니었으니 말이야. 만석이는 조용히 옆에 있던 여자를 쳐다보니 여자는 배낭끈을 양손으로 꽉 쥔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어. 저 미안하지만 제 친구가 쓸데없이 뻥칠 놈은 아니라서 잠깐만 가방 좀 봐도 될까요? 안 돼요. 아가씨가 그걸 안 보여주면 우리가 뭘 믿고 아가씨를 또 따라가겠어요. 안 그래요? 잠깐만 보고 별거 없으면 다시 드릴게요. 싫어요. 안 돼요. 여자가 여태껏 본 적 없던 모습으로 매섭게 소리를 질렀어. 심지어 등으로 맸던 가방을 앞으로 돌려서 양손으로 꽉 쥐고 뒷걸음질을 치는 거야. 만석이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열을 받았고 쌍욕을 해대며 가방을 주라고 소리쳤어. 그 순간 만석이의 손이 그 여자의 뺨을 스쳤고 여자는 휘청하면서 뒷걸음질 쳤어. 우리가 말리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우리도 눈만 휘둥그레 뜨고 있었어. 근데 여자는 입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그 가방은 안 놓는 거야. 만석이는 그 후 그 여자를 넘어뜨리고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한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친구들이 말렸고 여자는 가방을 놓고 땅에 주저앉았어.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던 만석이는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어. 그리고 가방 안에 보이는 건 까만 봉지 한 뭉치, 작지는 않고 겹겹이 싼 듯한 비닐봉지였는데 비린내 같은 게 풍겨왔어. 그건 피냄새였어. 만석이는 굳은 얼굴로 꽁꽁 쌓인 비닐 몇 겹을 벗겨내자 질척한 액체로 미끈거리는 그 속에 있던 건 온 몸이 피가 범벅이 된 아기였어. 태아라기엔 완전히 다 큰 듯한, 탯줄도 잘라내기도 전에 눈도 못 뜬 아기였던 거야.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있는 듯 입술을 움찔거리는 게 보였고 그걸 보는 순간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정신이 멍해지는 걸 느꼈어. 우리 모두 그런 게 나올 거라곤 예상 못했었던 거지. 근호는 뒷걸음질 치다 랜턴도 없이 무작정 뒤돌아 뛰기 시작했고 경호 역시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야. 만석이도 가려고 일어섰는데 내가 손목을 붙잡았어. 야, 저 여자 어떡해? 제대로 두고 가? 지금 쟤 챙길 때야? 뭐 봤어? 완전 미친년이라고. 만석이마저 내 손을 뿌리치고 뛰어가기 시작했고 내 위에는 아기 시체, 내 옆에는 피떡된 여자.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 유일한 불빛이었던 랜턴을 땅에서 주워서 가는데 그 순간 누군가 내 손을 잡았어. 여자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고 내 손에 글자를 적는 듯한 느낌이 났어. 피가 듬성듬성 묻은 손으로 덜덜 떨며 내 손에 글자를 쓰는데 힘껏 뿌리치고 냅다 달렸어. 손에 후레쉬를 들었지만 비출 정신도 없었고 미친듯이 뛰었던 것 같아.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갔더니 저 앞에서 자리를 정리하는 친구들이 보였어. 다들 마음이 급해서 대충 가방에 쑤셔놓고 있었고, 나도 애들이랑 인사할 것도 없이 무작정 가방을 들쳐매고 모두 약속한 것처럼 아무 말 없이 캠핑장을 지나 정신없이 뛰어서 내려갔어. 밤길이었지만 아까 내가 지나온 그 길보다 무서운 건 없었을 거야. 캠핑장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간 다음 방 하나를 잡고 4명 모두 들어가 그대로 기절하듯 쓰러져 잠들어 버렸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할 때 문득 여자가 잡았던 손이 생각나서 보니 손목이며 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는 거야. 뭔가 글자를 쓴 것 같았지만 알아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 그 이후로 만수와 근호는 졸업하면서 소식이 끊겨버렸고, 경호는 가끔 보면서 그때 얘기만 꺼내면 몸서리를 칠 만큼 충격이었던 일이었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는 미혼모였고 아이를 혼자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몰래 버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한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 그 여자는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일까?